안녕하세요. 인볼드 에디터 써니입니다. 저번 다이버워치에 이어 오늘은 파일럿워치를 다뤄볼 텐데요. 이번 편 역시 자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적인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일럿 시계 중 하나인 스토바 플리거 클래식인데요. 저는 플리거 스타일 중에서도 이 스테롤 다이얼이라고 브랜드 이름이 된 로고든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시계를 좋아해요. 스테롤 다이얼 옵션이 있으면서 역사도 깊은 몇 안 되는 시계 중 하나입니다. 이 스토바 사이즈는 직경 40mm, 러그너비 20mm, 두께 10mm고요. 이건 오토매틱 버전인데 수동 버전도 있어요. 수동은 두께도 더 얇고요. 방수는 50m고 양면 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흔히 파일럿 시계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산토스 디몽이 찾던 까르티에 산토스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산토스 디몽이 비행사이긴 했지만 파일럿이 찾다고 파일럿 시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까르티에 산토스가 파일럿 시계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요리사가 찾다고 요리용 시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파일럿 시계든 아니든 이 까르티에 산토스는 남성용 손목 시계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널리 퍼뜨린 시계가 되었어요. 그 당시 남자들은 포켓워치, 그러니까 회종 시계를 가지고 다녔고 손목 시계는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액세서리로 차는 거였거든요. 브라질 출신의 알베르토 산토스 디몽은 발명가이자 비행 개척자였어요. 라이트 형제와 비교해서 누가 더 먼저 중항공 동력 비행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죠. 무려 1904년에 알베르토 산토스 디몽이 자신의 친구 루이 까르티에와 식사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해요.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회종시계를 꺼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좋은 대안 없을까? 이에 까르티에는 회종시계를 손목시계 형태로 만들어서 산토스 디몽에게 선물을 하고요. 1906년에 산토스 디몽은 그 시계를 차고 21.5초간 동력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 이야기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그 당시 유럽에서 대스타였던 산토스 디몽이 찬 손목시계를 본 남자들이 괜찮은데? 하면서 그때부터 손목시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사실 까르티에 산토스가 최초의 남성 손목시계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1880년에 독일 황제였던 카이저 빌헬름 1세가 지라드페라고에서 나온 그 당시 파격적인 손목시계 형태의 시계를 군용으로 주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역사적 사료는 남아있지 않아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남성 손목시계를 대중적으로 널리 퍼뜨린 건 까르티에 산토스가 맞습니다. 1909년에는 프랑스의 루이 블레리오가 제니스 스페셜이라는 손목시계를 차고 37분간의 비행으로 영국 해협 횡단에 성공했어요. 이 시계는 까르티에 산토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케이스도 크고 숫자도 커서 시인성이 좋은 비행에 적합한 시계였어요. 아마 첫 파일럿 워치는 이 제니스 시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행사 블레리오가 유명해졌던 만큼 파일럿 시계로서의 제니스의 위치도 대중의 뇌리에서 확고해진 계기가 됐죠.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모두가 손목시계를 차진 않았고 회종시계를 이용했던 기록도 많아요. 군복에는 아직 회종시계를 넣는 주머니가 달렸었고요. 심지어 파일럿들도 회종시계를 많이 썼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정확한 시계는 되게 섬세하고 여린 기계였어요. 그런 고장나기 쉬운 물건을 손목에다 달고 휘두르는 것보다는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어놔야 했던 상황이라 그랬고요. 그래도 어쨌든 전시에는 필요성에 의해 두 손을 써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계가 손목에 올라가는 형태를 차차 띄기는 했고 시계 회사들도 손목 시계를 트렌치 시계나 장교 시계로 마케팅을 많이 하면서 손목 시계가 여성적인 액세서리가 아닌 프로페셔널한 도구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어요. 결국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특히 대부분의 남성들이 참전한 유럽에서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 남자들이 손목시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리고 결국 30년대에 와서는 손목시계 판매량이 회종시계를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파일럿 시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1차 대전 이후 1920년대에 가장 유명한 비행사라고 하면 찰스 린드버그였어요. 1927년에 린드버그가 33시간 30분간의 무착륙 비행으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을 횡단하는데요. 대서양을 최단 거리로 횡단한 기록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린드버그의 이 기록은 그 당시 최장시간, 최장거리의 비행이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한 이 비행의 시간 측정은 당시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였던 론진이 담당했고요. 론진은 추후에 린드버그와 함께 새로운 내비게이션 시계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 내비게이터 시계가 꼭 필요했던 이유는 그때 비행기는 사실 계기판도 없었어요. GPS는 물론이고 딱히 지표로 삼을 만한 건축물이나 지형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위에서는
단순히 속력과 시간을 계산해서 위치를 알아내야 했는데요. 항해와는 다르게 비행은 시속 4,500km로 가기 때문에 몇 초씩이라도 오차가 있다면 상당히 경로를 벗어날 수 있어서 장시간 오차 없이 시간과 방향을 잴 수 있는 시계가 필요했고, 그 용도로 론진과 린드버그가 아워 앵글 와치를 만들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디자인한 건 아니고 이미 있던 윈즈 시계를 업데이트한 버전인데요. 윈즈 시계는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 초침을 멈추는 해킹 기능이 없어서 초침을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시계의 베젤을 돌려서 시간을 초침에 맞추는 형식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윈즈 스타일의 시계는 흔히 두 개의 크라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베젤 잠금 용도입니다. 윈즈 스타일의 시계는 2차 대전에서도 연합군 쪽에서 널리 쓰였고요. 론진 외에도 오메가, 예걸르쿨트르, 제니스 등 여러 메이커들이 납품을 했어요. 오메가의 유명한 CK2129 시계에도 윈즈 베젤을 찾아볼 수 있죠. 연합군 쪽은 육해공군이 전부 비슷한 시계를 보급받았어요. 미군의 A11 시계나 영국의 일명 더티 더즌이라고 불리는 WWW 시계가 대표적인데, 파일럿 워치라기보다는 그냥 군용 필드 워치였어요. 전시에는 대부분 시계 회사들이 군용으로 시계를 만들었는데, 특히 스위스는 중립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스위스 시계 회사들이 연합군과 추축군 양쪽의 시계를 납품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니스랑 IWC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제니스는 프랑스 공군을 위해서 오늘날 유명한 몽트레이 데르네프 타입 20를 만들었고, 독일군 시계도 만들었었죠. IWC는 영국군을 위해서 마크 10 시계를 만들면서 독일군을 위해서는 B-War 시계를 만들었어요. 2차 대전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파일럿 시계가 이 플리거죠. 오늘날 파일럿 시계라고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디자인인데요. 연합군과는 다르게 B-War 시계는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만 보급됐고요. 5개의 회사가 납품했어요. 랑에 운트 제네, 라코, 스토바, 펜페, 그리고 IWC. 이 중 랑에만 빼고 나머지 4개의 회사는 오늘날까지 플리거 스타일의 시계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IWC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IWC의 빅파일럿은 물론 플리거 시계를 모던화한 거지만 일반 파일럿 라인인 마크 시리즈는 좀 특이해요. 1948년에 나온 IWC 마크 11은 영국 공군 시계였어요. 이 시계를 수십 년간 만들다가 90년대에 와서 마크 12부터는 이제 민간인들한테도 판매를 했는데, 더 나아가서 마크 16부터는 영국군이 아닌 독일군 스타일의 플리거 형태를 띠기 시작했고, 현행 버전인 마크 18은 누가 봐도 그냥 플리거죠. 저도 플리거 디자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역사적 의미를 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디자인은 죄가 없고, 이런 밀리터리 파일럿 시계가 실용적인 디자인의 끝판왕인 것도 맞고, IWC의 파일럿 시계 역사가 대단한 것도 맞지만, 지금 IWC가 내는 것처럼 어린 왕자 버전, 생텍쥐베리 버전, 스핏파이어, 탑건 버전을 만들려면 오히려 영국군 스타일의 마크 11 같은 디자인에다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생텍쥐베리가 파일럿이긴 했는데 오히려 프랑스 공군 소속이었고 독일군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인데, 나치 공군 시계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와 연관 짓는 건 조금 기념 버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이고 물건은 죄가 없습니다. 다시 플리거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원조 플리거 시계들은 고글을 끼고도 쉽게 보이는 무지막지한 55mm 사이즈였고, 크라운 역시 장갑을 껴도 쉽게 돌릴 수 있게끔 큼직하고, 스트랩은 두꺼운 자켓 위로 멜 수 있도록 길었고요. 시계 내부의 수동 무브먼트는 자성에 강하고 해킹이 되는 크로노미터였습니다. 이 삼각형 모양은 어둠 속에서 볼 때 12시를 가리키는 용도였고요. 당시에는 숫자에까지 야광 도료를 칠하지 않아서 12시 방향을 분별하기 위한 심볼이었습니다. 또 뭐니뭐니 해도 이 블루 핸즈가 플리거 시계의 묘미인데요. 블루 페인트가 아니고 쇠를 가열해서 만드는 블루 스틸입니다. 플리거는 타입 A, B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스토바는 타입 A입니다. 타입 B는 시간 외에도 분을 나타내는 마킹이 따로 있었어요. 시간을 보다가 오래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전투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시계라 무조건 크고 잘 보여야 했고, 덕분에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떠나서 누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이런 실용적인 디자인이 탄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군용 파일럿 시계는 더 이상 큰 필요가 없어지고 대신 민간 항공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브라이틀링은 전쟁 때에도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만들긴 했지만 1952년에 항해사나 파일럿들이 간단하게 계산기 대용으로 쓸 수 있게끔 슬라이드 룰을 내포한 그 유명한 네비 타이머를 만들고요. 1955년에는 롤렉스에서 첫 GMT 시계가 나옵니다. 팬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팬어메리칸 에어라인이 대서양 횡단 비행을 개시하면서 롤렉스에게 자기네 파일럿들이 쓸 수 있는
두 개의 시간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태어난 게 롤렉스 GMT 마스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침이 하나 더 있는 형태고요. 펩시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이 빨간색, 파란색 콤비는 페넴의 색깔이었고요. 밤낮을 표현하기 아주 적절한 용도죠. GMT라는 단어는 그린위치 표준치의 약자입니다. 사실 70년대부터 GMT를 안 쓰고 UTC를 쓰는데 이런 스타일의 시계는 그냥 GMT 시계라는 이름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와서 파일럿 시계는 이제 더 이상 실용적인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가족이랑 친척 중에 전직과 현직 전투기 파일럿들이 계셔서 여쭤봤는데 오늘날 실제 전투기 파일럿들은 무슨 시계를 차든 상관없고요. 딱히 시간을 보려고 차지는 않아요. 대시보드에 시계를 포함한 필요한 정보가 다 있대요. 혹시 뭐 비상시 비상탈출을 해서 표류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방수도 되는 G샷 같은 시계가 가장 실용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항 파일럿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계를 단순히 기능 때문에 찬다면 자동으로 타임존 세팅이 되는 시티즌 에코 드라이브 같은 시계를 찰 것 같습니다. 다이버워치 같은 경우는 아직도 프로페셔널 다이버들이 컴퓨터 백업 대용으로 많이 차기도 하고 실질적인 방수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시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파일럿 시계 같은 경우는 ISO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능보다는 하나의 스타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타일마저도 한 역사적 시대에서 멈춘 거라 빈티지 느낌이 강하죠. 그 비행에 대한 낭만이 있던 그런 시대를 기억하는 정도의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파일럿 시계를 만들던 시계 회사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그 전통을 계승해서 현대에 적합한 파일럿 워치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감성을 가지고 럭셔리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IWC, 제니스, 브라이트링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전에 다뤘던 다이버워치 편에서의 롤렉스나 블랑팡에게도 적용되는 말인데요. 실용성이 극강이어야 하는 이런 군용 시계가 이렇게 고가의 럭셔리 아이템일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파일럿 시계 자체가 기능적인 측면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스타일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파일럿 시계에 대한 영상이라면 파일럿 워치 추천도 좀 해야겠죠. 비행 전통이 오래된 브랜드들도 있고 비교적 신생 브랜드들도 있는데요. 브랜드별로 주목할 만한 파일럿 시계 모델을 제가 전부 다루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미 앞서 어느 정도 언급한 시계들도 있어서 지금은 짧게 화면에 나열하는 정도로 할게요. 눈길을 끄는 게 있으시면 캡처해 두셨다가 각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모델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럿 시계에 대해 진득하게 다뤄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형식을 좀 바꿔서 남자라면 알아야 할 지식을 다루는 시리즈를 해볼 생각이에요. 시계는 물론이고 사진, 예술, 자동차, 위스키처럼 남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알아두면 좋은 그런 토픽을 두루두루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럼 즐거운 시계 생활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